예,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세계 속으로 오늘도 강의하게 된 임종화입니다. 자, 지난 시간대까지 우리가 청교도 혁명에서 어떻게 이제 영란전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테마든지 간에 유럽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커다란 어떤 전 유럽이 참여를 할 만한 거대한 테마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30년 전쟁을 제외하자면은 그 영란전쟁. 그래서 30년 전쟁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그 30년 전쟁은 아직 테마로 안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벤트가 끝나고 프랑스도 영국도 반드시 내전에 돌입하는데, 그 내전에 돌입하는 그 혼란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지배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영양전쟁을 곧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네덜란드의 역사라고 하는 건, 자, 네덜란드는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진 나라고 어떠한 역사를 지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안 다룰 수가 부득불이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초반에 살짝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그 한계인데, 자, PD님 슬라이드 1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네덜란드사 편력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덜란드사 편력 혹은 이제 네덜란드 이제 16세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책으로 엮어내는 전형적인 이게 이제 바로크풍의 이제 그 책의 한 챕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 좌측부터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글씨들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당연히 안 보이시겠지만, 뭔가 긴 창을 들고 상징적인 어떤 말을 타고 세리머니를 하는 듯한 사람들이 우측에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오늘날 가장 오래된 국가라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아마 기네스북에 저는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내셔널 앤섬 혹은 그 나라의 국가를 우리가 이제 그 보게 됐을 때는 가장 오래된 국가가 네덜란드 국가라고 하는 게 모든 유럽사를 그 다루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요게 이제 17세기 때 초반에 17세기 중반에 나왔었던 이제 네덜란드 사를 갖다가 이 그 책으로 엮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좌측에 상단에서부터 쓰여진 게 네덜란드 국가라고 하는 내셔널 앤섬, 즉 이제 이렇게 이 헷 윌헬미스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국가가 적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국가가 자그마치 15절까지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15절까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15절이 17세기 자료, 그러면은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1650년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의 지금 그 450년이 가까이, 400년이 넘은 사료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내셔널 앤텀으로 네덜란드가 가장 오래된 국가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페이지는 그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국가가 참 재밌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내셔널 앤텀이죠. 이게 이제 그 헷 윌헬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도금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근데 네덜란드어 도금이 읽는 음절음이 독일어랑 너무나 흡사하게 많아요. 그래서 전혀 사실상 이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자, 좌측부터 보면은 윌헬미스 반 나사우어, 여기에 벤 이크 반 다이트세 블로트, 쉽게 얘기해서 나사우 가문의 빌럼, 나는 네덜란드인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게 도이트세 블러드 하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네덜란드 혈통이 아니라 독일계 혈통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덜란드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도이트세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고, 때로는 이게 그냥 독일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지칭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노이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두 번째 줄에 van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왜 축구 선수, 네덜란드 선수 중에 뭐 반호이동크, 반니스텔로이, 반자 들어가면 독일의 무슨 폰으로 그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의 van은 어떤 뜻이 있냐면 from의 뜻이 있어요. from, F-R-O-M,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나사우 가문의 빌럼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온 혈통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서 den Vaterland, Hut, Lauer, Bleif, Ich tot in den To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파털란드 하면 이거는 전형적인 독일어죠. 이 파털란드가 이게 조국이라는 뜻인데, 흐틀라우어, 블라이프, 이크, 토트 인덴도드. 조국에 대한 충성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뭐 여기서는 뭐 계속할 것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 이제 저를 보면은 on Prince van Oranje then ich brei onverfierd. 오라니의 공으로서, 오라니의 왕자로서 나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다. Den König van Hispanie heb ich altijd 쾌얼드라고 돼 있어요. 쾌얼드라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덴 kö닝이라고 하는 것은 킹이라는 뜻이에요. king. 근데 van Hispanie heb ich altijd 쾌얼드 하면은 스페인 국왕에게 항상 충성을 맹세해 왔다. 자, 이 가사를 갖다가, 자, 이제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가사를 딱 보고 2010년도에 여러분도 월드컵 다 기억나시죠? 스페인하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결승전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사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 웬만한 건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덜란드 왕을 모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어법으로서 오늘날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거의 주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반어법은 없어요. 반어법이 어디가 반어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자기네 나라 국가에 우리는 스페인의 왕을 모셨다라고 하는 게 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 계속 싸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도대체 네덜란드는 어떤 정통성을 가진 나라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주희 시왕조, 해조왕 시왕조, 무슨 뭐 통일신라, 무슨 뭐 그런 게 쭉,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떤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왔지 않습니까? 요 한반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복잡한 역사나 이 민족 간의 어떤 교류가 있기 때문에 딱 어떤 블러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히 얘기하기는 힘든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교적 분명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혹은 16세기 초반에 왕조가 생겨났던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피디님 슬라이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16세기 말 1580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한번 이제 해상전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스페인 영토를 였다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가 있죠, 지금? 이탈리아 남부 전체가 스페인 영토였죠. 그리고 시칠리아라고 하는 벨기에만한 나라, 스위스만한 나라도 그 시칠리아였죠. 그 위에 약간 초록색에 있는 거는 사르데냐예요. 사르데냐. 그 위가 조그만한 섬이 있는 게 코르시카일 겁니다. 코르시카. 나폴레옹의 고향이죠.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도 상당히 많이, 저기에는 꼭 영토를 뭐 스페인 왕이 지배를 했다기보다 거기에 자기네들의 상단을 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측에 오늘날 저 위에 연두색 색깔의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일부 독일, 오늘날 개념으로 독일 서쪽의 영토가 미묘하게 보이시나요? 예, 저기가 어떤 데냐면 저곳 역시도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었던 곳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서는 이제 점점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색을 바꾼 거고, 자, 여기서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7개 주의 연합공화국과
혹은 17개의 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나라라기보다는 나라나 그 왕국이라기보다는 15세기 전까지는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 치하의 여러 제국들과 주교령들의 모임이에요. 주교령들.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은 프랑스 왕한테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스페인 왕가의 지배를 받는 적도 있고, 어떤 지역은 뭐 합스부르크 사르데냐 왕가의 지배를 받은 게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덴마크 왕가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스웨덴 왕가가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처럼 가장 지역별로 자기네들의 토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의 개성이 뚜렷한 나라도 없어요. 유럽의 사이즈, 네덜란드 사이즈가 정말 조그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제후국들, 어쩔 때는 어떤 주교령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어떤 해당 지역의 왕이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1556년에 이제 1517년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교도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업이전의 자유와 그리고 조세 권한에 엄청난 획기적으로 뭔가를 불어넣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으로 개신교 숫자가 확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저 네덜란드 지역은 전통적으로 잘 알다시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카톨릭에서 신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죠. 카톨릭의 우리가 이제 16세기 때요. 카톨릭에 우리가 제일 선봉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교도들은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열정을, 사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1400년도 들어와서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애들이기 때문에 더 원리적이고 교조적으로, 나쁘게 표현하자면 원리적이고 교조적으로 카톨릭을 전파를 하고 지키고 수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똥이 유대인들한테 튀었는데, 유대인들은 재산을 놓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전부 내쫓아 버렸는데, 거기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다 어디로 간다고 역사에 배우셨죠? 오스트리아와 저 네덜란드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가게 되니까 점점 상업 루트라고 하는 것과 상업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 지역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덜란드는 7개 주 연합 공화국 혹은 17개의 공국이었던, 때로는 15개, 17개 공국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권을 최대한 뭔가 통합을 할 만한 어떤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왕정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지금 저쪽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일부 지역, 오늘날에 이제 거의 네덜란드 국토 크기의 어떤 그 상인 조합 연합들이 엘리자베스 1세한테 국왕으로 지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거절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았으면, 오늘날 개념이면은 자기네들을 지배해달라는데 낼름 넙죽 이렇게 그냥 지배를 해버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얘네들한테 징세 권한도 있지만 그만큼 상업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자유도 보장을 해야 되고, 카톨릭 국가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거를 스페인과 전쟁이 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네덜란드가 그때를 갖다가 이제 소위 네덜란드 독립 시기로 잡는데, 스페인은 이때도 계속 얘네들을 탄압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1556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오라녜공, 네덜란드 1581년도에 네덜란드 오라녜공이 스페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일 뿐이었지, 그 뒤로 끊임없이 계속 스페인과 전쟁을 하는데, 스페인과 전쟁한다고 뭐 자기네들이 됩니까? 그때마다 스페인이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라녜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왕의 시조로 삼는데, 그 오라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라녜공이 역설적으로 스페인한테 자기네들의, 사실 이게 펠리페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혈통은 요 펠리페 가문이 맞는데, 혈통은 요 그 스페인 가문이 맞기는 한데, 사실상 나중에는 세대가 한 두세 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한테는 더 이상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을 만한 명분이 가볍게 떨어졌을 때, 그때는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정확하게 160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30년 전쟁이 빵 터지게 되는 그 와중에 더더욱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열차게 스페인한테 항거를 하는 전쟁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네덜란드가 혼자 자기네들끼리 항거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겠나요? 영국이랑 연합을 해요. 영국이랑 연합을 함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그 스페인한테 소위 얘기해서 그 자기네들한테 이제 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사략선 있죠. 남미에서 사략선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네덜란드하고 영국 애들이 연합해서 털어먹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들을 누구한테 얻느냐? 네덜란드에서 남미로 파견되어 있는 유대교도들한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같이 연합을 한 상황이었는데, 자, PD님 슬라이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혁명, 이건 지난 시간에 봤었던 페이지인데 조금만 복습을 하자면, 크로멜 특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국 선박의 보호무역을 위해서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 그랬죠. 항해조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 항해조례법이 전쟁을 했었던 가장 그 1차 영란전쟁이 났었던 커다란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요. 자, 다음 슬라이드 바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영국 선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원이 4분의 3이 영국인인 선박, 그리고 식민지의 모든 수출 상품은 영국 선박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상국의 선박으로서 수입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고율의 관세를 부여하고, 뭐 제가 이거를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와 영국이 같이 전쟁을, 스페인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두고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이거는 영국 애들이 뒤통수를 빵 먼저 친 건데, 영국 애들이 뒤통수를 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당시에 더 이상 네덜란드와의 연합을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톨릭 국가들이 30년 전쟁 이후에 카톨릭 국가가 됐던지 간에, 소위 그 어떤 개청교도 국가가 됐던지 간에 네덜란드한테는 시장을 잘 열어준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라 자체는 왕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의 상단 자체가 아주 효율적인 자유무역에 의해서 북미 지역, 캐나다 지역, 지금의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미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덜란드 선박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나가 있기는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관세를 현지 시장 수요에 맞게 아주 유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영국에 수출이 되는, 영국으로 수입이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네덜란드 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담배, 설탕, 인디고, 코코아, 면화, 모피는 반드시 영국 식민지에만 수출한다. 근데 여기에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영국 자국도 물론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식민지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네덜란드 상선이 가장 많이 취급을 했었던 게 담배, 설탕, 인디고, 코코아, 면화, 모피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네덜란드한테 보호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식민지 상인과 대리인은 영국인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징세나 그 식민지 지역, 예를 들어서 그 동부 지역, 버지니아 지역, 혹은 오늘날의 무슨 토론토 지역, 캐나다 동부 지역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에서는 그 현지 상황에 맞게 대리인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으로 수입이 되는 모든 거에는 현지 상인은 영국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기 해당 지역에 영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이 손해볼 만한 상품은 그냥 현지에서 다 수입을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보호무역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또 하나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모든 수출품은 영국 선박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항해법에 써놨지? 자,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놓고 네덜란드가 사실상 상단을 합쳐버렸어요. 예,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영란전쟁이 터지기 전에 상단을 자기네들의 상선을 합쳐버렸는데, 네덜란드 애들이 훨씬 더 배를 잘 몰고 배의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현지에 가가지고 이미 자기네들의 어떤 항만이라고 하는 것을 틀어놨었기 때문에, 상단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영국 애들 입장에서도 네덜란드가 더 싸게 먹힌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자국을 키우는 것보다. 이거는 마치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어떤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들이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다른 나라, 한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어떤 이 천연자원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력 가진 국가들한테 일정 부분 로비를 받은 다음에 수주를 맡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국에서 석유를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계 기술력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갖다가 해왔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가 알아서 개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항해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네덜란드 상선이 거의 유럽의 어떤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영국이 치고 나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바로 영란전쟁이 터지는데, 네덜란드 해운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네덜란드는 해상운만 품은 종목에 관계없이 이제 관세가 붙지 않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나 운임이 높아서 30년 전쟁이 종결되자마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네덜란드처럼 아예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의 전 국민의 한 30% 이상이 해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근히 영국에서도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가 수입을 하지 못했었던 어떤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북유럽이라든지 남유럽이라든지 혹은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데 물량을 공급을 하는 거에 영국 배가 근근히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남미하고 포르투갈 지역에서 해상권을 당시에 네덜란드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30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카오 같은 데 있죠. 동남아시아의 마카오.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사실상 거기에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포르투갈 상선의 어떤 상선의 어떤 이권이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 애들이 뺏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마카오에서는 그래도 상단은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서 포르투갈 애들이 완전히 잠식을 당했던 게 한 몇십 년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니까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을 총괄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영국 하나만 딱 우리가 너희 네덜란드 물품 취급 안 해 이 녀석들아 라고 딱 시장을 막아버렸는데,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는데 이상하게 스페인은 네덜란드랑 직강무역을 재개를 합니다. 왜냐? 이거를 통해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역시나 엄청나게 고립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종식되고 스페인하고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자마자 네덜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스페인 지배 지역에 더욱 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동지가 당연히 오늘의 적이 돼버리죠. 그리고 가톨릭 국가들, 합스부르크 지배를 받고 있는 가톨릭 국가들이 연이은 시장 개방을 했던 시기가 정확히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영국 애들은 어때요? 그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영국 애들이 이제 스페인 애들한테 했던 살약선지를 네덜란드 애들한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네덜란드가 무슨 물품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냥 중간에서 길목 차단하고 있다가 그냥 그 상선을 공격해버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멜 혁명, 이 청교도 혁명의 바로 이후에 찰스 1세가 목이 댕강 날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네들이 내전 기간 동안에 뭔가 얻지 못했던 것을 뭔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케브닝겐 전투도라고 하는 거예요. 배틀 오브 스케브닝겐. 근데 이게 스케브닝겐 전투라고 하는 게 1653년도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장 베어스라텐, 장베어스라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정말 오래된 그림이 아니죠. 그 전쟁이 있고 정말 몇 년 후에 이제 이 그려졌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 스케브닝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국의 함대, 영국이 네덜란드 스케브닝겐 지역의 함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네덜란드가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영국 애들이 네덜란드 상선을 털어먹으니까 네덜란드 애들이 대규모 공세를 취합니다. 네덜란드 애들 역시도 이 자식들 봐라 하면서 막 그 네덜란드 특유의 그 살쾡이 기질 나오죠. 그냥 막 이 표범처럼 막 핥혀대는데 영국 애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얘네들이, 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상선들을 약탈할 그 어떤 연방 해군을 꾸준히 사실상 개량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의회파 출신의 로버트 블레이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준히 그 청교도 혁명 기간 동안에도 청교도 혁명이 끝나자마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강제적으로 병합을 하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육상 지역으로만 갔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영국 애들이 쭉 돌아서 배로 갔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일랜드와 싸우고 있는 의회파의 군사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로버트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맹활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도 배를 타고 가고 자기 상선을 몰고 가 함대를 몰고 가고, 아일랜드에도 함대를 몰고 가고, 북아일랜드에도 함대를 몰고 가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일랜드 애들이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아일랜드하고 잉글랜드는 사실상 섬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배로 가서 웬만큼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는 사실상 잘못했다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고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레이크 제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병사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게 끊임없이 상단을 움직였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청교도 혁명, 청교도 그 영국 내전 기간 동안에 쌓였던 그 내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때 영국 애들은 꾸준히 상단을 모아놓고 불려놓고 있었는데, 그 함대가 이 스케브닝겐이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심이 얕은 해안이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형 함대를 사실상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당한 크기, 한 그러니까 중상위권 크기의 어떤 거기에 함포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달았기 때문에 함포전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함포라고 하는 게 뭐 매번 그렇게 그 성공을 하지만은 않았겠죠. 대규모 상단위 전쟁을 하는 거에서는 확실히 사이즈가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포의 사거리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병력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육상전은 없었고 말 그대로 해상전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포탄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지, 얼마만큼 병참이라고 하는 것을 요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배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이즈를 불려왔었던 게 영국 애들이기 때문에 스케브닝겐에서 네덜란드 애들이 나름 고전을 하고 잘 버티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패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상전에서 나중에 추가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밀어붙이다가 그 다음에는 밀리다가 그 다음에는 공복 상태, 어떤 이제 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전 이후에 해외에 유배당한 영국 왕당파의 세력들과 추가로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잉글랜드 연방을 압박을 합니다. 자, 잊으면 안 되는 게 크로멜은 왕의 목을 쳐버리고 영국의 왕조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켜버렸던 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애들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영국 애들은 철저히 의회파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국가는 Great British of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아니라 말 그대로 Republic of England예요. 이때는 뭐 브리튼이라는 말을 사실상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공식적으로. 잉글랜드 연합 공국과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왕당파는 영국에서 쫓겨나 왕당파 애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네덜란드 편을 들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름 고전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이때 이 블레이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왕당파의 어떤 왕당파가 가지고 있었던 실리 제도,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북잉글랜드 지역입니다. 북부 잉글랜드. 실리 제도와 어떤 맨섬 지역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섬은 아일랜드예요. 맨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채널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는데, 이 채널 제도는 잉글랜드 애들이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그 섬인데 굉장히 지중해로 영국 애들이 들어가기에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추가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왕당파 애들이 연합을 해서 잉글랜드 연방과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그 왕당파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자국에서 엄청나게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로 여기에서 이제 그 북미 식민지 지역도 다수 회복을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와 이제 이 영국의 왕당파들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바로 보여주세요. 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르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사령관인데, 네덜란드 최고사령관인데, 이때 해상전 도중에 영국 함대 측에서 날아온 총탄을 맞고 전사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잉글랜드 연방 측에서 당황을 합니다. 마르틴 트럼프가 죽었어? 야, 이거 지금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돌아가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국 애들은 네덜란드한테 보호무역을 하고 상단을 털어먹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소규모 국지전을 예상을 했었고, 영국 측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진짜 이 마르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은 이 당시 때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국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네들한테 인지도가 높았던 군사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존경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최고 사령관이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때 만약에 네덜란드 애들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지금까지 독립운동한 거 다 때려치우고 스페인한테 딱 가갖고, 자, 스페인 왕 너희가 우리 지배하고 저 영국 놈들 완전히 해상봉쇄해서 굶겨 죽여버립시다 라고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당황을 합니다. 야, 진짜 마르턴 트럼프 죽었대? 마르턴 트럼프 진짜 죽었대?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당황을 했고, 나중에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조약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는 했는데 이게 여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투에서는 분명히 잉글랜드 애들이 이겼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전쟁에서는 밀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해외에 있었던 왕당파들이 전부 크로멜을 비난을 하면서 끊임없이 소규모 어떤 이 소위 이제 비대칭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왕당파가 야, 저 크로멜 나쁜 놈이야, 크로멜 나쁜 놈이야, 크로멜 나쁜 놈이야 막 해요. 아무리 의회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목을 쳐서 그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손 친들, 요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뭘 믿고 보장을 합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말 스페인이 혹시나 네덜란드랑 연합해서 우리 해상을 봉쇄할까봐 얼른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해요. 그래서 전쟁이 2년 만에 끝나요, 사실상.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1652년에 시작해서 54년에 끝났다라고 이것을 이제 교과서 상에는 돼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1년 빨리 1651년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잉글랜드 상선이 네덜란드 상선들을 털어먹던 시기가 1651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영국이 확 조금 주눅이 드는 게 이 마르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슬라이드 PD님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에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호국경이 1658년도에. 근데 전쟁을 삽시간에 끝내려고 했었던 거. 영란전쟁을 분명히 전투에서 잉글랜드가 이긴 건 맞지만 몇 가지 조항을 보면은 잉글랜드가 딱히 이긴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항의 1을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항해법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영국의 항해법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야, 우리 니네한테 이제 물건 들어가서 안 팔아먹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덜란드는 영국 애들은 자국 배로 자유스럽게 이 다른 나라에서 수출품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으로 자국배가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락할 만한 명분을 잡히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자,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에 정적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영란전쟁이 터졌어요. 또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병합한 후에는 청교도를 강요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청교도 혁명, 영국 내전이라고 부르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은 뭐죠? 예, 찰스 1세와 그 전의 왕인 제임스 1세가 카톨릭들을 점점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프랑스나 다른 유럽 애들처럼 자국의 왕이 아니라 바티칸의 최종적인 결재 권한이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1517년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헨리 8세의 어떤 그런 치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헨리 8세의 어떤 어떤 지배기를 지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교도가 굉장히 많았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배계층은 카톨릭이었지만 헨리 8세가 그걸 엎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청교도를 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의 혁명의 명분으로서 뒤집어 엎었던 이 전 대상이 했었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청교도인들, 개신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기는 하겠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진정한 개신교 신자들은 아주 건전하게 다른 종교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올리버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열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한테 종교를 강요를 했는데 아일랜드는 나중에 배체기로 그냥 카톨릭한테 붙어버리죠. 참 고집불통의 아일랜드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좋은 명분이 두 번째로 잡힌 거고, 또 하나 해외 망명 중인 왕당파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국가들과 오히려 이 카톨릭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얘네들을 압박을 해버려요. 호국경을. 그래서 제1대 호국경이 4년 10개월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1658년도에 죽기 전에
의회 법안을 다 바꿔놨는데 그 호국경의 직위를 아들한테도 양위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상. 혁명을 했었으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고려 무신 정권처럼 차라리 왕은 그대로 두되, 고려 황제는 그대로 두되, 자기네들이 실무를 다 지배하는 걸로 해버렸었어야 되는데,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게, 모든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한 테마들은 다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실천을 하고 심지어는 자국 보호무역을까지 하면서 대외전쟁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청교도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이 열정이 많이 앞서서 그런지 어떤 거기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찾지를 못해서, 전 중용이란 말은 좋아하진 않지만 딱히 쓸 표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제2대 호국경은 아들한테 대물림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자, 이제 피디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워낙에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뭐 좀 속은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냐, 호국경이라고 하니까 뭐 몇 대 가겠냐,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버리면 되지 나중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상 1세대부터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쟁으로 일어났던 애들이 세대가 바뀌고 칸이 바뀔 때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죠. 영국 같은 경우엔 이 영국의 이 소위 얘기해서 군대와 충돌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실상 호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지속을 시키느냐가 문제였지, 이 당시 있었던 사람은 과연 우리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영구히 그러면은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 세울 것이냐, 그 상황에서 물음이 오갔었던 거예요. 호국경을 그냥 자기를 그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언제까지 왕자리를 그냥 가지고 있어 그대로 공석으로 비워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자기네들한테 내면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자, 이 명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있는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잘리고 나서, 찰스 1세가 목이 잘리고 나서 그 후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일부는 프랑스로 가고, 일부는 이 스페인으로 가고, 일본은 오스트리아로 가고, 일부는 뭐 피렌체 공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이제 대부분 왕당파가 퍼지는데, 그 왕당파가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 로드 프로텍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국경 혹은 군주제가 폐지된 영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게 얼마나 좋지 않은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끊임없이 설파를 한 거죠. 그래서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PD님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 얼굴 보세요. 그냥 불만이 그냥 딱 가득하죠. 이 자식들 너희들 갈아 마셔버리겠다, 이놈들아. 딱 얼굴에 그냥 한 대 올려버리겠다라고 불만이 그냥 가득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그림 우측, 여러분들 찰스 2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생몰년도가 1930년이고 1630년도에 태어나서 85년도에 됐었고, 재위 기간이 어때요? 예, 1660년도에 다시 왕정 복고가 생겨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튜어트 왕조 제3대 국왕으로 다시 즉위를 하고, 이때 영국은 다시 군주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친이 처형당한 뒤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튜어트 왕조가 스코틀랜드 혈통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를 했다가 1650년도에, 같은 해 1650년도에 던바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틀 오브 던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파한테 아주 철저히 분쇄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당파 군대가. 그래서 패배한 다음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는 게 1651년도인데 여기에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자, 우리가
지금 루이 14세에다가 영국으로 건너왔죠. 루이 14세한테 막대한 후원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궁정에서 먹는 식사 같은 것들이 잉글랜드 왕당파들이 요 루이 14세한테 자기네들의 몸을 위탁을 하는데 식사가 똑같았다 그래요. 루이 14세와. 이거는 뭔가 사실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일주일에 한번 연회 열어주고 무슨 오페라 구경 시켜주고 하여튼 정말 잘해줬다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잉글랜드를 프랑스 루이 14세가 해먹을 건지에 대한 포석을 깔아놨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였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크로멜 부자의 실각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혈통이 어떠냐? 얘도 혈통이 매우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얘 외할아버지가 우리가 예전에 몇 주 다뤘던 닭고기왕 앙리 4세입니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가 앙리의 딸 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위 기간에 이제 2차 영란 전쟁이 사실상 벌어지기는 하는데, 자, PD님 슬라이드 이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이 리처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군과의 충돌이나 마찰 때문에 호국경 직위를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영국에 있으면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스페인으로 망명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이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죽기 한 30년 전에 1780년도 정도에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정도를 외국에서 떠돌다가 30년 정도는 자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완전히 신분을 감췄다고 그래요. 자, 그림 보면은 둘이 굉장히 닮았죠. 코 있는 부분부터 해서 입을 이렇게 꾹 다무는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크로멜의 죽음과 함께 곧바로 왕정복고가 됐는데, 하나의 해프닝으로 봤어야 되느냐, 올리버 크로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 사람은 50대 50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단지 너무나 이 사람이 이제 정열이 앞서가지고 이 섣부르게 그것을 폐지를 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PD님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보게 되면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와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의 독립을 영국 왕실에서는 지원을 했어요. 그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어떤 소위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후들은 왕이 아니에요. 상단의 수장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엔 17개 혹은 7개 연방주의 수장들한테 이제 네덜란드와 독립전쟁을 하면서 연합을 하는데, 얘네들한테 어떤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영국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너희들의 상선을 이용을 하겠다. 이 네덜란드 애들은 좋다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해상무역선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남미나 북미 지역으로,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한 3대 왔다 갔다 하면은 7대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상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영국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영란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30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국가적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가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독립전쟁을 했는데 그 스페인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역을 곧바로 재개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영국 애들은. 도저히 전쟁을 하지 않으면, 혹은 약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약탈적인 요소, 약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경제사에서 머컨틸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상주의라고, 이것도 중상주의에 들어가야 돼요. 중상주의 보호무역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을 털어먹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법률 조항을 어떻게 촘촘하게 소위 얘기해서 뜯어먹고 해먹을
법률을 커넥션을 잘 만드느냐가 가장 커다란 관건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에서 영국은 사실상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영란전쟁은 분명히 이거는 영국이 이긴 겁니다. 영국이 이겼지만 잉글랜드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폐지가 됐어요. 자, 누가 이긴 걸까요, 그러면? 1차 영란전쟁의 최고의 승자는 저는 영국 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차 영란전쟁의 최고의 승자는 네덜란드 상단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네들이 물리적으로 딸렸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가서 영국이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주긴 했지만 그거는 영국한테 딱히 커다란 이익은 본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제 로드 프로텍터 호국경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없어지고 의회파는 존재하되 그 의회파가 다시 왕정복고에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왕을 데리고 와서 모셨는데, 자, 이 뒤에 지금 배경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사람이 바로 런던으로 버킹엄으로 돌아오는 찰스 2세를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혹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2차 영란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강의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흥미를 잃으실 수도 있겠는데, 흥미를 잃지 마시고 유럽사는 늪에 푹푹 빠지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정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검증받은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어떤 매력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조금 복잡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돌려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